이때 옆에 있던 태소가 당찬 목소리로 여선을 향해 입을 열어젖혔다. 저희 부친께서는 이곳 성계에 오신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생전에 하시던 대장장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던 차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선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10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선동이 자초지종을 또박또박 말하자 여선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부자가 처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니 분한 마음도 다소 누그러졌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이더냐? 돌로 만들면 안 되고 첨보로 만들어야지. 바로 이것 말이다. 여선이 화폐로 통용되는 동전을 들어보였다. 그건 첨보라는 돈이잖아요. 그걸로 무얼 만들어요? 태소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천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첨보를 녹여서 만든 것이란다. 첨보란 전기를 고도로 농축하여 만든 에너지의 일종이고 이것을 원상으로 펴서 거기에 정보를 입히게 되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이 시장에 있는 상품들도 죄가 첨보로 만든 것이고 건물이나 성 하다못해 하늘의 구름이나 태양도 이것으로 만든 것이란다. 여선은 첨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때서야 태문과 태소는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과일가게 여선이 말을 이었다. 첨보는 특수한 공간에서 전기를 뽑고 그것을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농축하여 만들지. 이곳에도 첨보를 캐서 제조하는 광산이 한 곳 있는데 한 달 내내 전문가들이 매달려도 첨보 5만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단다. 그러니 귀하고 귀한 것이지. 그제야 태문과 태소는 성계를 이루는 근본 진료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특수한 공간에서 일련의 정제 작업을 거쳐 뽑아낸 순수 진료가 첨보이고 여기에 원하는 정보를 삽입하여 뭐든 만드는 것이었다. 마치 만능키나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랄까. 그러고 보면 첨보만 있으면 진반도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다. 다행히 오해가 풀리게 되어 태문이 여선에게 사죄를 하고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태문은 신미천도와 꾸략과를 주인에게 되돌려주고는 태소의 손을 잡고 장사하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고 있던 첨보를 모두 꺼내 쏟았다. 태문은 옆 가게의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누가 부엌칼을 들고 나타나면 이 첨보를 돌려주라고 부탁을 한 뒤 태소를 데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다. 그날 저녁 사기꾼으로 몰린 데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했다는 상심에 태무는 우울한 기분으로 잠을 청해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날이 밝았다. 강렬한 햇살에 태소가 눈을 번쩍 떴다. 두리번거리니 부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장간에 가신 건가? 태소는 밖으로 나가 하품을 거나하게 하고는 대장간을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도 부친의 모습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책을 하고 계신 듯한데 어제의 일을 아직도 가슴에 담아 두고 계신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도 들었다. 태소는 언덕을 올라 주변을 살폈지만 다른 볼일이라도 보러 가셨는지 부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소는 개울가로 내려가서 세수를 하고 풀숲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한가할 때는 이렇게 누워 구름의 이합집산을 감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오늘은 구름의 색이 좀 바랜 것이 제법 운치가 있어 보인다. 비치비치 감도는 바탕색도 그런대로 봐줄 만하다. 태양빛이 지나치게 강렬한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밝으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게 처리하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듯 싶다. 따사로운 햇살 때문일까? 태소는 깜빡 졸았다. 얼마를 잔 것인지 살살 부는 바람이 간지러워 눈을 떴다. 해가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이 정오를 조금 넘긴 듯했는데 이때 언덕 위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건 아버지였고 당신의 손엔 무슨 봉지 같은 게 들려 있었다. 거기 있었구나. 태무는 아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뛰어내려왔다. 그리고는 손에 든 봉지를 아들의 코앞으로 내미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제 먹고 싶어 하던 것이 아니더냐. 네? 태소가 눈을 동그랗게 말면서 봉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부드러운 촉감이 닿았다. 이 느낌은 분명 신미천도이다. 그 옆에 조그마한 크기의 쫀득쫀득한 것도 손에 닿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화과자. 모두 합쳐서 3개가 들어있었다. 아버지, 첨보도 없으면서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천보가 없긴 왜 없어. 새벽 시장에 나가서 품을 좀 팔았단다. 별것도 아닌 일에 천보를 생각보다 많이 주더구나. 하하. 그런데 이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첨보를 가지고 와야지요. 그것을 재료로 써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이윤을 남기고 그때 가서 실컷 싸먹어도 늦지 않는걸요. 이 녀석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아버지가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으냐? 태무는 주머니에서 첨보 2잎을 꺼내 보였다. 한 개는 첨보일, 다른 하나는 첨보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그걸 녹여서는 부엌칼 3-4개밖에 못 만들겠는걸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냐? 부엌칼 3개를 만들어서 천보고를 벌고 그 다음 날은 천보 27을 벌 것이고 셋째 날은 천보 81을 벌 것이고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얼마가 쌓이는 줄 아니? 응.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장사꾼이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쓰겠냐? 오는 길에 보니 글쎄 집을 파는 곳도 있더라. 집 한 채 가격이 1,000보천 정도 하는데 침대며 주방, 응접실 등등 없는 것이 없더라. 돈 벌어서 얼른 제대로 된 집부터 장만해야겠다. 허허. 정말요? 하긴 아버지 실력이라면 못할 것도 없죠. 하하. 태소는 신미천도를 꺼내 부친의 입 쪽으로 쭉 내밀었다. 부친은 손사래를 쳤다. 태무는 신미천도를 사면서 1개 먹었다고 둘러댔지만 태소가 보기엔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이럴 땐 맛있게 먹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천도를 한 입 물자 역시 기대한 대로 황홀한 맛이 온몸에 퍼진다. 달콤한 꿀에 온갖 향기를 담아 놓은 듯한 오묘한 맛이었고 그대로 공중으로 솟구칠 것만 같은 기분에 태소가 외쳤다. 아버지! 살아서 먹던 음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돈 많이 벌면 시장에 있는 음식 전부 먹어봐요. 매일매일 색다른 걸로요. 걱정 마라. 여기 보니까 다른 대장간들 실력이 다 고만고만이야. 아버지가 실력 발휘 좀 하면 금세 부자가 될 것이야. 태무는 뛸 듯이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더욱 힘이 솟았다. 부정이란 이런 것일까? 태무는 아들을 봐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기반을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저녁이 되자 태무는 일찍 잠에 들었다. 새벽녘에 일어나서 일을 하려는 모양이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태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대장간으로 갔다. 돌판 위에 첨보이를 올려놓고 측면에 파인 홈을 송곳 같은 것으로 살짝 눌렀다. 그러자 그것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사과 크기보다 조금 더 부풀자 다시 홈을 눌러 멈추게 했다. 너무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무는 정신을 집중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듯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반죽을 돌판에 쳐대면서 밀도를 균일하게 맞췄고 적당한 정도가 되자 다시 모양을 잡았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자 부엌칼의 모양이 나왔다. 미약을 살려서 칼날의 끝을 둥그렇게 말았고 손잡이 또한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 아름다움을 가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날을 정교하게 세웠다. 제품에 대한 검사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하고 합격이란 판단이 서자 최종적으로 명장태문이란 글씨를 새겨 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곳에서 명장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망설였지만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 인간계에서는 명장으로 불렸으니 딱히 거짓말도 아니고 말이다. 이렇게 꼬박 3시간을 일하여 부엌칼 3개를 완성하고 나니 어느샌가 날이 밝아 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온갖 들풀의 향기가 묻어나와 피로한 머리를 시원하게 씻어 주었다.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태문이 만든 부엌칼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기존의 제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인해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된 것이다. 태무는 떼돈을 벌었고 어느새 중산층 정도로 올라서 있었다. 시장에 한 모퉁이의 가게도 하나 내었고 번듯한 집도 한 채 사서 돌집이 있던 위치에 세워놓았다. 태소는 희망하던 대로 매일같이 신미천도를 비롯하여 만난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이 정도로 만족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키우실 건가요?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일꾼들을 뽑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엌칼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더 만들려면요? 아무렴. 대충 가늠해보니 최소 7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내일 가게에 가면 채용문을 붙여놔야겠어. 태무는 열흘쯤 지나서 모두 7명에 이르는 일꾼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한 명은 가게에서 생활 용기를 팔고 나머지 6명은 대장간에서 일을 했다. 이 정도면 가히 중소기업 수준이라 할 만도 했다. 그런데 선계에서의 일꾼들은 인간들처럼 평생 직장의 개념 같은 게 없었다. 그저 생활에 필요한 첨보를 구하는 선에서 멈추기에 이직률이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르바이트 정도라고나 할까.
그래서 다소 성가시지만 일꾼의 교체가 평균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태무는 불편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다. 이런 신선들의 직업의식을 이곳에선 안가 락업이라 하는데 생활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일을 하며 즐긴다는 뜻이다. 일꾼이 생기자 태문 대장간은 부엌할 외에 과도, 숟가락, 젓가락, 접시, 괭이, 낫, 톱 등등 생활에 필요한 온갖 용기를 생산해내었다. 정확한 품질 관리를 거쳐 최상의 것만 추려 인증서를 찍어 판매대에 올렸기에 물건은 내놓자마자 동이 났고 언제나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었다. 흥하는 곳이 있으면 쇠하는 곳이 있기 마련. 태문의 대장간이 나날이 번창하자 선계에 몇 안 되던 대장간들이 폐업하기 시작했다. 이 일대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산통 대장간 역시 상품이 적체되는 걸 보면 타격을 받긴 받은 듯했다. 가끔씩이나마 천궁으로부터 일감을 얻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폐업했을 것이다. 뒤에 안 것이지만 천궁의 일감이란 것은 다름 아닌 훈련용 무기를 제조하는 일이었다. 산통은 천상의 신장들이 무공을 닦을 때 쓰는 연습용 검이나 창, 봉, 표창, 단도 등등 온갖 종류의 무기들을 생산하여 독과점식으로 납품하고 있었다. 실전용 무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천상에 납품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산통의 명예는 단연코 독보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 태문과 태소는 무슨 이유로 천상에서 검과 같은 살상용 무기가 통용되고 있는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이들 부자에게는 마치 부처님이 검을 뽑아드는 것처럼 황당하게만 다가왔던 것이다.